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클래식이들의 현대 물리학인데 물리학 클래식이라는 이 책에 대한 말하자면 해설 강연이고요. 제가 이종필입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년 전에 저도 참 고왔죠. 제가 71년에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직업은 입자물리를 전공하고 연구하는 말하자면 이제 과학자입니다.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데가 서울과기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과기대에 있고 아직 제가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미가 시사평론이 제가 취미예요. 그래서 취미 활동으로 시사평론과 관련된 글들을 이렇게 좀 쓰는데 쓰는 공간이 오마이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오늘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데 그런저런 인연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공간이 마련이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외지고 먼 곳에 오게 된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한 2006년부터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써왔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0편 100편쯤 되더라고요. 100편.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게 2009년에 썼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요 기사가 그때 좋은 기사 원고를 한 700만 원 넘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유명세를 치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그때 저기 대한문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인쇄해서 이걸 내걸어가지고 여기 오마이뉴스 데스크에서 아니 당신이 이거 인쇄해서 내건 거 아니냐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요거는 저기 밖에 보면은 바로 여기 있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고 이 기사는 저쪽 바로 끝에 보면은 저기 이렇게 세로로 제일 이쪽 벽면에 저 오른쪽 칼럼에 있어요.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제가 학계에서 이렇게 좀 살아가는데 사실 좀 거시기한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런 시사평론을 하고 이제 이러는 것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논문을 쓰면은 한두 편은 더 쓰겠죠, 그죠? 그리고 원래 좀 이렇게 좀 학계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격이 까칠하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 좀 나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거를 좀 싫어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제 취미 활동이면서 제 나름대로 사회와 소통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서 이게 제가 과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또 과학자로서 어떤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옛날에 대학생 때부터 이제 그런 고민을 사실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학위를 받고 나서도 좀 본격적으로 그런 고민이 이제 현실적으로 됐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그러니까 논문을 한두 편 더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제 같은 연구실에 있는 선배 한 명은 지금 나이가 49인데 이분이
45세 결혼을 하셨어요. 그 지금 와이프 되시는 분이 지금 45이에요.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지금 45이고 그분이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50인데 그 저랑 똑같이 아직 비정규직 연구원입니다. 그 입자물리 분야가 좀 그래요. 정체 인원도 많고 상황이 좀 안 좋기도 한데 근데 그 올해 그 이분 와이프가 아기를 가졌어요. 45세. 그러니까 45세 초산이니까 얼마나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이분이 거의 지금 그 최근에는 연구실에 잘 못 나와요. 이제 와이프 모시고 이제 병원도 다니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아무도 세상 사람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 와이프 몸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열심히 논문 써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교수 자리 빨리 잡는 게 그게 훨씬 나중에 와이프나 아기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그분한테는 지금 와이프의 건강과 그 뱃속에 있는 아기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설령 지금 리서치를 못하고 논문을 못 쓰더라도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도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좀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고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저한테는 그 선배의 그 복중 얘기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1년에 뭐 논문을 하나도 안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올해도 그 제가 혼자 쓴 논문이 한 3개가 있고 같이 쓴 논문이 하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안 쓰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모든 짓거리를 다 안 하고 그냥 죽으라고 논문만 쓰면은 거기에 한 2-3편이 더 추가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물리학자로서 인생을 살아온 궤적이 그러니까 그렇게만 사는 게 제 성격에도 안 맞고 제가 뭐 모범생처럼 이렇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뭐 계산만 하고 이제 이러는 게 제 성격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제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논문을 한두 편 못 쓰더라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제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제 취미가 된 거예요. 취미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몇 년 전 처음 쓴 책이고 이게 2번째 책이고 이번에 이게 그 혼자 쓴 그러니까 것 중에는 3번째 책인데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요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물론 이제 그냥 과학책이긴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고민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이번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문장을 썼는데 그러니까 사회와의 소통과 관련된서 지금 이 책에서 제가 쓴 말은 거의 이게 유일하거든요. 유일한데 저는 그러니까 이 말 안에 그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던 그 대학생 때부터 고민해왔고 학위를 받고 나서 제가 학위 받은 지 올해가 12년째인데 그 물리학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해왔던 그런 것들을 그냥 압축적으로 쓴 거예요. 쓴 거고 그래서 이 책도 말하자면 그런 고민의 산물로 나온 거고요. 전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직접적인 사회적인 이슈랑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내가 그 현직 물리학자로서 사회와 소통할 거냐 이런 고민 안 했으면 이런 책 안 썼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읽으실 때 저 저자가 참 잡스러운 고민이 많았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래서 그런 결과 때문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저자 강연회를 상암동에서 하게 된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인연도 있고 또 뭐 들어보니까 여기가 시설이 또 괜찮대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아마 좀 교통이 여러분들 오시기엔 좀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오마이뉴스에서 그러니까 뭐 한 5년 6년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넷 회원 가입하면 그냥 시민 기자라고 그래요. 시민 기자. 그냥 인터넷 회원이죠. 인터넷 회원 기자인데
그래도 이런저런 일 관여하면서 여기 좀 자주 왔었고 내일 모레도 여기 회의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저한테는 익숙한 공간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낯설지도 모르겠다. 거리도 멀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딴 데 가서 강연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그냥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마침 여기 공간이 오마이뉴스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게 대략 이 정도예요. 한 시간 내지 1시간 반 내에 현대분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사실 좀 불가능하고, 그리고 책에서 20세기 논문 10편을 소개를 했는데 그 10개를 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대물리가 대략적으로 봐서 이제 어떤 모습인지 빅픽처만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략 현대물리가 이렇구나, 그 흐름만 좀 이제 알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마련이 됐고요. 요게 제가 이번 책을 쓰게 된 모티브 중에 하나인데, 올해 12월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설이 많았죠. 마야 달력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레이엄 행콕이 신의 지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보면 이제 2012년입니다. 12월 21일인가 그래요. 거기 계산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지구가 멸망,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런 21세기형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태우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할 때 음악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필요 없고 바흐의 평균율 피아노만 있으면은 클래식 음악은 전부 복원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 노아의 방주에다가 그러면은 물리학 논문을 딱 10편만 실으면 뭘 실어야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10편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 논문 10편은 이제 그러니까 20세기에 쓰여진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세기 물리학에 영향을 준 논문은 19세기 말에 썼거나 19세기 그 이전에 썼던 논문들도 20세기 영향을 많이 줬어요. 사실은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거는 뉴턴 역학이죠. 뉴턴 역학 때문에 사이언스라는 말이 생겼으니까, 그거는 이제 1687년에 쓰여진 거니까 프리키피아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되게 있습니다. 원자론 이런 것도 이제 19세기 와서 다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전자기기 같은 것도 그런 게 20세기에 지대한 영향을 줬지만 그거는 20세기 이전에 쓰여진 거라서 그런 건 빼고 20세기에 딱 쓰여진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소개했던 말다세나 논문이 1997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20세기보다도 21세기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좀 경계선에 있는 거는 좀 그런 애매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20세기를 딱 임의로 잘라서 봤을 때 그 안에 쓰여진 논문 중에 이거는 정말로 기념비적인 그런 논문이다 싶은 거를 이제 고른 겁니다. 요것만 우리가 잘 챙기면 현대물리는 다 복원할 수 있다, 지구가 멸망해도. 그런 거예요. 클래식이란 단어가 위키피디아는 이렇게 돼 있고, 옥스퍼드 사전 보니까 인류의 최고의 이런 말들 있죠. 고전, 명작. 네. 스포츠 경기에도 클래식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이 클래식이 된 현대물리학 할 때, 그때 클래식은 이런 의미예요. 뭔가 명작이 된 현대물리학이 이미 아주 훌륭한 걸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근데 물리에서 클래식이라는 말을 쓸 때는, 물리학에서 클래식이라는 말을 쓸 때는 현대물리학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전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는 그냥 다 합쳐서 그냥 뉴턴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다.
근데 뭐 좀 좁게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 보통 그 여러분이 들어봤을 F는 MA, 뭐 그 다음에 만류인력의 법칙, 뭐 그렇게 좁게 보면 그게 이제 뉴턴 역학이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확장해서 사람들이 만든 게 이제 전자기학 있고 통계역학 있고, 이게 뭐 맥스웰 방정식으로 다 정리가 다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전기와 자기에 대한 거죠. 빛 같은 거, 이것도 다 전자기입니다. 그 통계역학, 요게 그 원래는 열역학이 발달을 했었는데, 그 열과 관련된 현상, 이거를 그 나중에 19세기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대적인 원자론이 나온 게 돌턴이잖아요, 그죠? 그게 1802년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지고 열역학을 설명을 하자라는 게 통계역학이에요. 통계역학인데 그 돌턴이 1802년에 원자론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학계에서 받아들여진 거는 20세기입니다. 1905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거의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한 1세기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에 통계역학이 좀 그 지대한 공헌을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열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다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19세기에 상당히 이제 풍미했고 논란도 많았는데, 당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들도 다 안 믿었어요. 원자나 분자 같은 거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그 1905년에 아인슈타인 쓴 논문 중에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는 논문을 쓰고, 그것이 실험적으로, 거기서 예측한 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니까, 진짜 원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어쨌든 클래시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게 그러니까 비상대론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non-relativistic. 뭐 상대론이 뭔지 뭐 이거는 좀 곧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양자역학적이지 않은 거를 클래시칼이라고 그래요. non-quantum mechanical한 경우에. 근데 그 둘 중에서 이 뜻이 더 강합니다, 사실은. 그냥 클래시칼이라 그러면은 non-relativistic 이지만은 또 난퀀텀 미케니컬한 경우, 양자역학적이지 않은 거를 주로 클래시컬이라고 불러요. 고전역학. 그러면은 그 방금 얘기했던 이 상대성 이론, 렐러티비스틱한 이론하고 퀀텀 미케닉스가 이게 사실은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이에요. 요게 뭔지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상대성 이론은 그 Theory of Relativity라고 그러는데, 상대적인 운동을 한 좌표계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갈릴레이까지 올라갑니다, 사실은. 갈릴레이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을 뒤엎으면서 뭐 관성의 법칙이니 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그 상대 운동에 대한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거를 그 아주 극적으로 잘 그 현대적으로 정리를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이거는 그 상대 속도가 광속에 가까울 때 그것과 크게 나타납니다. 광속이 빛의 속도죠, 이게. 초속 30만 킬로미터. 그리고 여기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이론이에요. 물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일반화된 게 맞습니다. 된 게 맞는데, 어쨌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결과적으로 이게 중력 이론입니다. 중력 이론. 현대화된 중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뉴턴의 중력 이론이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그것이 현대화된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은 뭐냐면은, 이건 영어로 퀀텀 미케닉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원자의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자를 처음 발견한 게 이 책에 그 두 번째로 소개한 러더퍼드가 1911년에 이제 원자핵을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원자는 애톰이니까 이게 깨지면 안 되는데, 그게 깨져서 전자를 발견한 게 이제 1897년인가 98년 J.J. 톰슨이고, 그러니까 그 톰슨도 한 2, 3년 늦게 발견했으면 이제 제가 사실 러더퍼드 빼고 톰슨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전자 발견으로.
원자가 깨지고 원자의 내부 구조를 알게 됩니다. 전자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가 있고 그 안에 원자핵이 있고 이제 이걸 쭉쭉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원자의 성질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거시세계하고 안 맞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자에 의한 미시세계에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 역학의 규칙들이 적용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든 게 양자역학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퀀텀이라는 말이 영어의 퀀터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퀄리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퀀타이즈 돼 있다는 게 뭔가 덩어리져 있다는 거예요. 덩어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불연속적으로 덩어리진 어떤 양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는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다 임의의 연속적인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시세계로 내려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이런 게 전부 다 띄엄띄엄 있어요. 임의의 값을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원자의 심상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한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돈다. 이게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태양계 모형하고 닮았다 그러죠. 근데 태양계 모형하고 그게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전자가 임의의 위치에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임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임의의 반지름을 가지고 다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여튼 이게 전기를 가진 놈이 그렇게 운동을 하면 이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원자핵하고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임의의 연속적인 값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아주 이렇게 그냥 뭐 마치 지구가 태양 주변에 이렇게 그 명확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처럼 전자가 그렇게 돌고 있는 심상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 클라우드라는 말을 써요. 클라우드. 일렉트론 클라우드라는 말을 써요. 확률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걸로만 알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하지만 또 우리 인간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역학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얘기는 또 좀 이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물리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둘을 합치는 게 또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잘 안 합쳐져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클래시컬입니다. 클래시컬. 그러니까 클래시컬이라고 했을 때는 퀀텀 미케닉스라는 게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클래시컬이라 그러면은 이 일반 상대성 이론도 클래시컬한 중력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중력 이론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이지 않아요. 양자역학적으로 중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20세기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21세기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도식적으로 그려보면요. 양자역학이 이게 1925년에 어느 한 시점을 이렇게 찝는 거는 좀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양자역학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완성된 시점이 어디냐를 딱 찝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한데 이 연도는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그 논문을 썼던 연도. 하이젠베르크가 1901년에 태어났어요. 1901년에 태어나서 1925니까 25살 때죠. 여러분이 25살 때 뭐 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괴감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이젠베르크나 아인슈타인은 뭐 정말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대신에 상대성 이론은 이게 명확합니다.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은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 혼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1905년 논문이 일단 있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10년대 1915년 11월 25일자 논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두 개 기둥이라 그랬죠, 그죠?
특수 상대성 이론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양자역학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미시세계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원자 이하의 세계를 탐색하면서 얻은 지식,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의 발견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계기로 원자 이하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높아지면서 촉발이 된 거니까 이게 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죠. 근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이게 이게 중력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중력 이론. 중력 이론이니까 중력 이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짓을 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딱,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해서 장 방정식을 딱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걸로 그 우주에다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주에다가. 물론 이렇게 지구 같은 행성에다 적용을 해보기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신기한 것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거를 가장 큰 규모의 어떤 물리적 시스템, 우주 전체에다 적용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면 동적인 우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정적인 우주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 게. 아인슈타인조차도. 자기조차도 정적인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뭐 우주상수 씹어놓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책에 쭉 써져 있는데 어쨌든 정적인 우주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를 풀면은 방정식 풀어보면은 어지간한 어떤 세팅을 해서 방정식 풀어보면 다 동적인 우주가 나왔거든요.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아인슈타인도 되게 동적인 우주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29년에 이제 허블이 팽창하는 우주를 관측을 하면서 우주 자체가 이렇게 동적으로 변하는구나 하는데 거의 뭐 결정적으로 세기를 받게 됐죠. 그래서 그 빅뱅 우주론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주가 팽창해 왔으니까 그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언젠간 한 점에 시작을 했겠죠, 그죠? 그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다가 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빅뱅 우주론이 그러니까 팽창한 우주를 관측했다고 해서 빅뱅 우주론이 또 완전히 다 맞는 거냐, 이렇게 된 건 또 아니에요. 이때도 이제 여러 가지 빅뱅 우주론이 있고 또 정상 상태 우주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긴 하지만 빅뱅 우주론처럼 한순간에 딱 폭발해서 쫙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는 이런 우주가 아니라 뭐 이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공간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뭐 이렇게 좀 순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정상 상태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경쟁하는 이론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좀 결정적으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게 된 게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빅뱅의 화석이죠. 빅뱅의 화석. 빅뱅 이론이 맞다면은 빅뱅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난 그 찌꺼기, 말하자면 빅뱅의 찌꺼기로 이렇게 빛 알갱이들이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닐 거다.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65년에. 그러니까 TV 방송이 끝나면은 지금은 이제 KBS 1 같은 경우에 24시간 방송하잖아요. 근데 다른 방송을 보면 뭐 1시, 2시 되면 끝나죠. 방송 끝나면 애국가 나오고 애국가 나오면 지지지 하잖아요. 그죠? 그 지지지 하는 잡음의 한 10%에서 20%가 이 CMU입니다. 그 빅뱅의 잔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게 대략 우주가 빅뱅 직후에 한 38만 년 정도 되는 때, 그때 이렇게 빠져나온 빛들이에요. 요거를 발견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아주 큰 힘을 얻게 되죠. 진짜 맞는가 보다. 그래서 이게 거의 그러니까 표준 스탠다드 코스몰로지의 지위를 거의 갖게 됩니다. 거의. 근데 그렇다고 근데 이 우주론도 참 이게 여러 가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그냥 표준 우주론이라고 딱 말해버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 CMB를 발견하면서 이게 우리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했구나라는 것이 거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우리 우주는 빅뱅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CMB가 어쨌든 있고, 예, 그 잔해로서.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계속 연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98년에 가속 팽창을 또 발견하게 돼요. 이게 29년은
그냥 팽창하는 건데 98년에 본 건 뭐냐면은 그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가속 팽창. 이거는 그 슈퍼노바를 관측을 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작년 노벨상이죠, 이게. 작년 노벨상입니다, 이게. 슈퍼노바. 작년 9월인가 그때쯤에 누가 그 저보고 물어봤어요. 올해 노벨상 누가 받을 것 같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난 게 아마 저기 98년 슈퍼노바 팀이 받지 않을까? 그랬는데 진짜 받아가지고 제가 졸지에 점쟁이가 된. 근데 그 업계 사람들은 대충 다 후보가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는 받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서 이건 뭐 가속 팽창을 이제 그 전년도에도 2010년에도 이제 거론이 됐었던 거고 해서 뭐 거의 예. 그래서 이거는 가속 이게 보면 지금 98년이죠 연도가 98년인데 어쨌든 그 20세기 끝나기 직전에 또 중요한 발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하여튼 가속 팽창 이거도 이제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우주상수라는 양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책의 그 해당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WMAP은 이게 그 관측 위성입니다. 관측 위성인데 나사에서 쏘아 올린 거. 이것도 2001년인가 이제 쏘아 올려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여기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그 배경 복사, 그러니까 빛의 잔해를 이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관측하면서 말하자면은 이것 때문에 우주론에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20세기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 이거죠. 요 WMAP 전에는 우주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이랬어요. 그럼 2배잖아요, 오차가. 100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100억 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WMAP이 올라가가지고 그 CMB 데이터를 분석해서 딱 결과가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면 137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몇 천만 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차가 1%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의 지금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는 뭐 우주론이 진짜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우주가 이론적으로 이게 우리 우주의 그 기하학적인 상태가 이게 그 가능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평평한 거, 2차원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평한 경우, 이 공률이 0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공의 표면 같은 경우, 지구 표면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그 공률이 양의 공률이죠. 이게 둥그런 표면. 우리 3차원 면이 그 둥그런 표면처럼 이제 양의 공률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음의 공률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 흔히 이제 말안장처럼 생긴 면을 그거는 이제 공률이 음이에요. 그러니까 프링글스 감자 스낵 표면 그게 음의 공률입니다. 그럼 우리 우주의 공간이 그렇게 공률이 양이냐, 0이냐, 음이냐, 요거는 우리 우주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만약에 뭐 은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으면은 그 중력 응축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 효과 때문에 이 표면이 이제 그 양의 공률을 가져요. 근데 이게 그 양이 좀 적으면은 이게 음의 공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힘을 이기지를 못해서. 근데 아주 그 어떤 적당한 임계점이 되면 이게 평평해져요. 그러면은 우주에 대해서 우리 우주가 이렇게 평평한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겠죠. 그죠? 그것도 사실 잘 몰랐는데 WMAP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놀라운 답을 줬어요. 그 우리 우주가 그 셋 중에 뭘 것 같아요? 예? 평평하다. 우리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평평하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러면 그 공처럼 그 양의 공률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 프링글스처럼 음의 공률이다.
정답은 뭐냐면은 1% 미만의 오차로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놀랍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렇게 되려면은 그 빅뱅 직후에 굉장히 미세 조정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모든 조건이. 그러니까 이게 그 양궁,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양궁이 또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양궁 쏠 때 보면은 처음에 조준점에서 약간만 비틀어도 막판에는 엄청나게 어긋나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주가 그 빅뱅을 할 때, 대폭발에서 팽창을 시작할 때 뭔가 초기 세팅이 약간만 어긋나도 평평한 정도가 어긋나 버려요. 플러스 공률이 되든지 마이너스 공률이 되든지. 근데 지금 1% 미만의 오차로 평평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예요, 그것도. 그런 것도 지금 WM의 위성이 올라가서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모든, 특히 이제 가속 팽창을 하게, 이 결과하고 이 WMAP의 결과, WMAP도 이제 가속 팽창을 이제 그 지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걸로서 또 이제 우주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 중에 우리가 아는 거는 저기 4% 미만.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부르는 건 4% 정도밖에 안 되고, 한 22%, 23% 정도는 정체를 모르는 물질. 그래서 다크매터라 그래요. 다크매터가 23%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73%는 암흑 에너지라고 그래요. 다크 에너지. 그러면은 23%, 73%, 96%죠. 96%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우주에 뭐가 있는지. 96%를 몰라요. 그 73%에 해당하는 다크 에너지가 이 가속 팽창을 시키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렇게 찍어낸 게 이 98년의 그 관측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노벨상 줄만하죠. 그래서 그 관측 결과들을 설명한 게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이 람다라는 우주상수다. 람다라는 우주상수고, 그 다음에 CND가 콜드 다크매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다크매터 암흑 물질이 콜드 해야 된다. 콜드하다는 거는 저기, 그러니까 좀 질량이 무거워가지고 상대론적으로 빨리 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말은 핫 다크매터겠죠. 핫하다는 거는 이게 그 가벼워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걸 핫이라 그러는데, 핫 다크매터는 데이터랑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우리 우주에 퍼져 있는 에너지 중에 우리가 아는 게 4%고, 그 모르는 그 암흑 물질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콜드 해야 되고, 예? 암흑 물질이 23%도 암흑 물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콜드 해야 되고, 뭐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해요.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콜드 해야 되고, 그리고 다크 에너지 73%에 해당한 다크 에너지는 이 우주상수, 옛날에 때 아인슈타인이 동적인 우주를 거부하기 위해서 정적인 우주를 만들려고 임의로 도입한 값인데, 요것이 암흑 에너지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가장 잘 맞아요. 그래서 그걸 람다 CDM 코스몰로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21세기 현재 상황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픽처예요. 그러니까 그 흔히 기초과학을 어디다 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전혀 상관없다 그러는데, 우주로 나가면 바로 이거 적용됩니다. GPS 위성에 상대론적인 효과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상대성 이론 모르면 위성 GPS 이거 못해요. 그 우주여행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그다음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건 이제 양자역학하고 만나가지고 양자전기 동력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전자기학이 양자역학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20세기 버전으로. 그리고 요게 좀 더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약전기 이론을 만들어요. 67년. 이거 일렉트로 윅 티어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원자핵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들을 알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약한 행력과 강한 행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행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자핵을 보면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만 있지만 다른 원자들은 양성자가 2개 이상입니다. 그죠? 그러면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들이 어떻게 여러 개 이렇게 핵으로 뭉쳐져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전기적인 반발력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전기적인 반발력을 이기면서 원자핵으로 묶여있는,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힘이 강력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처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유가와 히데키죠. 유가와 히데키가 거기에 대해서 중간자 이론을 내가지고 노벨상 받은 겁니다. 1939년에. 양력은 뭐냐면은 입자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입자의 종류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성자를 원자에 속박돼 있으면은 안정적인데, 이게 원자핵에서 따로 떼내서 두면은 중성자가 수명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자를 내고 양성자로 바뀌어요. 이게 20세기 초반에 알려진 아주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 중성자 양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입자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양력입니다. 입자의 종류가 바뀌는 게. 상당히 신기한 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양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이 이제 핵융합을 해서 빛을 내잖아요. 에너지하고. 핵융합을 하려면은 처음에 소재가 뭐냐면은 그 재료가 양성자로 시작해요. 양성자 여러 개로. 근데 여차여차 그 PP 체인이라고 있어요. 프로톤 체인 리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쫙 거치면은 막판에 뭐가 생기냐면 그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에너지 차이가 이제 이제 방출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힐륨은 중성자가 2개 있잖아요. 힐륨은 중성자가 2개 있어요. 원자에게. 양성자도 2개지만. 그럼 처음에는 양성자로 시작했는데 어쨌든 중간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거기에 약한 행력이 기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력이 있어야 그 태양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냅니다. 별이 에너지를 내는 것도 그 약한 행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중성미자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중성미자는 질량도 거의 없고 전기도 없기 때문에 약한 행력, 양력에만 반응을 해요. 중성미자가. 그래서 이 양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양력이나 강력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없었는데, 양자 전기 동력학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양력까지 이렇게 완전히 포섭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67년의 논문이.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똑같은 원리를 이제 양자색소 동력학이라는 걸로 이제 또 만들어요. 이건 이제 강력을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요것이 사실은 이론적인 어떤 기초가 돼서 표준 모형이라는 걸 만듭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요게 이제 70년대, 이건 67년이고 이게 70년대 초반에 이제 뭐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표준 모형이 굉장히 잘 맞아요. 말도 안 되게 잘 맞아요. 말도 안 되게. 물론 표준 모형에는 암흑 물질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이론이 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관측하고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게 다 맞아요. 말도 안 되게. 다 맞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입자들 실험적으로 다 발견하고 그 입자들의 성질들 전부 다 표준 모형이 다 맞추는데, 이 표준 모형의 하나 미싱 포인트가 이제 힉스 입자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올해 7월 4일날 발견을 한 겁니다. 디스커버리. 이 얘기도 뒤편에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그러니까 양력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발전을 했고, 강력 이론을 사람들이 막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양자역학적으로. 그래서 그 결실을 얻은 게 이제 양자색소 동력학이고, 요거도 기본적으로 이제 약전기 이론하고 이론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고, 요것이 이제 이렇게 포섭이 돼가지고 표준 모형을 이루는데, 근데 강력 이론 중에 다른 쪽으로 발전한 게 끈 이론입니다.
강력 이론을 하다가 그러니까 원자핵이 어떻게 강하게 붙들려 있는 핵자들이 이거를 막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끈이론. 이것도 70년대입니다. 이것도. 끈이론도 참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끈이론하고 이 나머지는 이제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 끈이론은 만물의 기본이 1차원적인 구조다 이거고, 이쪽은 뭐냐면은 만물의 기본이 점입자라는 거예요. 점입자. 그거는 그 뉴턴 이래로 다 모든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뉴턴도 뭐 어떤 그 뭐 중력의 뭐 기본 이런 거 생각할 때 다 점입자가 사이즈가 없고 부피도 없는 점입자가 뭐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기술을 한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은 전부 다 만물의 기본이 점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입자에 대한 양자역학적 이론을 다 기술한 거예요. 근데 얘는 만물의 기본이 점이 아니라 끈이다라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확장된 어떤 구조물.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좀 다르죠. 얘랑은 나머지 패러다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점입자가 만물의 기본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쪼개 내려가야 돼요. 지금 원자가 있으면 원자가 안 쪼개진다 그랬는데 원자가 쪼개져서 전자하고 원자핵이 있죠. 근데 원자핵도 다시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 있고, 양성자, 중성자 깨보니까 다시 쿼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쿼크 레벨에서는 더 이상 하부 구조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쿼크나 전자는 점입자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또 그게 더 쪼개서 더 밑에 하부 구조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끝없이 내려가야만 되는 좀 그런 곤란한 처지를 겪을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근데 끈이론은 그럴 위험이 없죠. 그냥 만물의 기본은 끈이다. 어떤 자연의 근본적인 어떤 그 하한 값이 있다는 거예요. 1차원적인.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입자는 그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다른 입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리고 어쨌든 끈이론이 이렇게 쭉 혼자 막 발전을 많이 해왔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이것도 그러니까 70년대 나온 거니까 40년 된 거예요. 되게 오래된 이론입니다. 근데 이 끈이론 40년 역사의 가장 그 위대한 논문이라고 하는 게 이 에이데스 CFT라는 거예요. 이게 98년에 나온 건데, 97년 겨울. 97년 겨울에. 그리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제가 전공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열심히 쓴 겁니다. 제 전공 분야라서. 제가 사실 우주론도 잘 몰라요. 그냥. 근데 이제 인접 분야니까 교양 차원에서 웃으면 알아야 돼. 이게 서로 그 코릴레이션이 많아가지고. 뭐 이쪽도 이제 뭐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양자역학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고체를 본 거예요. 고체 물리학이 그 절반 이상입니다. 사실 물리학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그 solid state physics라 해서 고체 물리인데, 요새는 condensed matter physics에서 응집 물질 물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뭐 고체 물리입니다. 고체 물리가 뭐 반도체 이런 거 있죠. 다 고체 물리입니다. 그거. 그래서 그쪽으로 적용해서 큰 성과를 낸 게 이거 BCS 이런 초전도체에 대한 거죠. 바딘 쿠퍼 슈리퍼. 그리고 이거하고 별도로 어쨌든 트랜지스터 발명한 게 48년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고체 물리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잘 몰라요. 고체 물리는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 책을 쓸 때도 요 두 개가 이제 고체 물리에서 나온 건데, 이거 쓸 때도 제가 고체 물리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 논문도 다 읽어봤는데, 봐서 알겠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 그래서 주변에 고체 물리 전공하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원고를 처음 쓴 게 한 3년 반 전이에요, 사실은. 3년 반 전이라서 지금 뭐 교정도 보고 했지만, 지금 사실 저도 해당 부분 보면은 디테일은 잘 몰라요. 저도 이 부분 알면 다시 또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고체 물리 쪽이 이렇게 뭐 조금밖에 없지만은, 실제로는 뭐 이 분야가 뭐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 학계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세기하고 21세기 이렇게 갈라지는데 20세기 끝 무렵에 이제 가장 중요한 둘 중에 하나가 이 가속 팽창하고 97년 ADCFT예요. 근데 그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음직한 그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가 개정판이 나온 게, 그러니까 초판은 뭐 90년대 초반인가 그때 나왔고 개정판이 마지막 나온 게 96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엄청난 성과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그 책을 보면, 그러니까 뭐 WMF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역사를 보면 거기도 우주의 나이가 뭐 100억 년인지 200억 년인지 잘 몰라요. 뭐 우주의 기하가 이게 평평한지 뭐 플러스로 9번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 책에는 그게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뷰를 더하기 위해서 나온 책이 이제 그 작년에 나온 그 위대한 설계예요. 그랜드 디자인. 그 책에는 이 가속 팽창하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또 그 책의 중요한 포인트는 또 좀 그 사실은 그 이쪽에서 나온 새로운 그 성과들이 있는데 그 우주 풍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당히 그 좀 메시지가 굉장히 좀 제 생각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호킹은 신을 부정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데 그래서 참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20세기 끝 무렵에 하여튼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꼽으라면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노벨상도 준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10편 여기서 그 쓴 10편이 이게 이제 1번이고 이게 2번 연도순으로 이게 3번, 4번, 5번 6번이 이거고 이게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가지가. 그리고 이 10개 중에 이게 노벨상 받은 거예요. 5개. 아이고. 요렇게 5개가 노벨상 받은 거예요. 상대성 이론 노벨상 안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 노벨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원자핵 발견도 노벨상이 없어요. 러더포드가 이게 1911년 원자핵 발견인데 1908년에 화학상을 받아요. 노벨 화학상. 그리고 이거는 팽창하는 우주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허블이 빨리 죽어가지고 여름에 죽었는데 그해 가을에 줄 생각이 있었어요. 노벨위원회에서. 좀 그렇게 아쉽게 됐고 뭐 이거는 지금 실험적인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받기 힘들 거예요. 노벨상을. 상당히 중요한 결과긴 한데 이거는 제가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거 얘기를 시작하면은 이거 워낙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증명되진 않았으나 리만 가사처럼 증명되진 않았으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추측이에요. 이게 ADCFT가 이거는 저기 그 가셔서 책 해당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은 그래서 어쨌든 대략 이게 그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대 물리의 흐름이고 그 중에서 그 뽑은 10가지가 이제 이렇게 10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이 정말로 그냥 기둥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거 두 개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과의 관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포함 관계예요. 이제 포괄적으로 발전을 해온 그런 역사예요. 그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쓰면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토마스 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고전역학 패러다임과 상대성 이론 패러다임, 양자역학 패러다임이 이게 상호 배제적이라고 기술을 하죠. 그러니까 incommensurability라 그래서 불가공약성이라 그러죠. 경쟁하는 패러다임 속에서는 서로 오버랩이 되는 가치관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학 역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식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현대 물리학이 왜 어려우냐? 이런 얘기를 저도 참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쉽게 얘기해달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도 접근을 했는데 제가 그 같은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었어요. 이 책을 블랙홀 전쟁을.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 저자가 이제 레너드 서스킨트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 프론티어에 있는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 아이튠즈 U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물리 강의를 보시면은 서스킨트가 강의한 게 꽤 많아요.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데 이 영감님이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신경계 재배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속력, 이거는 그 상대성 이론을 염두에 둔 건데 리와이어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물리를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같이 염두에 두고 한 건데 양자역학이 더 심해요. 양자역학은 제가 또 곧 말씀을 드릴 텐데 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게 거시적인 세계를 이해하기에 적합하도록 진화를 해왔지 미시 세계는 전혀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똑같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20세기 시작될 때, 지금부터 무려 100년 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가장 뛰어났던 천재들이, 인류가 자랑할 만한 천재들도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회로를 다 바꿔야 될 정도의 그런 고통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양자역학은 그거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를 했었죠. 그게 벌써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쌓았겠어요. 그거를 쉽게 한두 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현대물리는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렵다고 받아들이면은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요구사항이 저한테 그 기자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 어디 원고를 쓸 때나 이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도 이해시켜서 써달라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고분고분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러면서 열심히 초등학생도 이해시켜서 막 쓰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막 개겼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런 다른 기사들 보면은 초등학생 이야기하는 것도 많은데 왜 과학기사만 이렇게 쉽게 써야 되냐. 저는 이게 불만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는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없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게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가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현대 물리학도 좀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다는 아니더라도 그 핵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빚어낸 그 인간지성의 아주 최고 수준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지금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거는 21세기에 말하자면 교양입니다, 교양.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래가 쉽지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회로를 바꿔가면서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어왔던, 이렇게 왔던 그 업적들이 있는 거고, 그것은 초등학생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한두 줄로 이해할 수 없고, 한두 번 들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인간지성의 어떤 최고봉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이해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또 자연은 원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초스피드로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씀드렸지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에 25살 때 이제 정초를 한 거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노벨상 수상 이유가 이거예요. For the creation of quantum mechanics, creation. 그리고 이듬해 26년에 슈레딩거가 유명한 슈레딩거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일단 이거부터 좀 골치 아프죠, 그죠? 보시면 여기 싸이라고는 지금 가장 유명한 싸이. 그 싸이가 이 싸이입니다. 그리스 문자. 이 싸이가 파동함수예요. 웨이브 펑션. 모든 물리의 모든 정보가 이 웨이브 펑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웨이브 펑션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슈레딩거가 26년에. 일화에 의하면은 그 전해 겨울에 그 와이프 말고 정부랑 이렇게 놀러 가서 별장에서 그 정부랑 휴가를 하면서 그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딸이 그 친구의 와이프에서 난 그런 케이스예요. 슈레딩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33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25년에 논문을 써서 32년에 받았고 하이젠베르크가 25년 32년이고 슈레딩거는 26년 33년이에요. 그때는 33년은 또 디렉이라는 사람하고 공동 수상을 했어요. 그때는 크리에이션이 아니고 디스커버리 오브 뭐 이렇게 나가죠. 어쨌든 슈레딩거 방정식이 하여튼 20세기를 대표하는 방정식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것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수소원제 파동함수를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고 결국은 양자학을 하는 건 결국 이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싸이가 뭐냐? 이 싸이의 정체가 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 싸이가 결국은 이게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 막스 보른이에요. 게팅겐 대학에. 파동함수의 복소 제곱이 그 상태 존재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막스 보른의 외손녀가 올리비아 뉴튼 존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잘 감이 없죠, 그죠? 이게 확률이 뭔지. 그러니까 요 양자학에 대해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 이론에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말이 붙은 자체가 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자학하고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아직도. 근데 어쨌든 지금 학회 정통은 오소독산 해석은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이런 사람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본인도 이거 거부했어요. 이 해석에 의하면 이 물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가 이제 웨이브 펑션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해서 관측을 할 수 있는 물리량은 거기에 대응되는 수학적인 연산자가 있습니다. 연산자가 있고 그 연산자에 상응한 어떤 고유 상태가 있어요. 고유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 물리 시스템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 파동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고유 상태들의 합으로 주어집니다. 가능한 모든 고유 상태. 그것이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돼요. 이게 이제 양자 중첩이라 그래요. 양자 중첩. 양자 중첩인데 이게 C1, C2 이런 개수가 붙어 있죠. 이 개수가 붙어 있는 게 이제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가중치가 높을수록 그 상태에 있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물리 시스템을 그냥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파동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상태가 쫙 겹쳐진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측정하기 전에. 근데 측정을 하면은 이 중에 딱 하나의 고유 상태로 그냥 딱 고착이 돼버려요. 고착이. 이거를 컬랩스나 말을 쓰는데 고착이 되는데 그때 그 확률이 이 개수의 이제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코펜하겐 현상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죠. 고전역학은 뭐냐면은 고전역학은 어떤 동력학 방정식을 풀면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하나의 그 불확정성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정해집니다. 고전역학은. 근데 양자역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파동함수가 그 각각의 그 가능한 고유 상태의 총합으로 주어지고 이게 어떤 확률이 될지만 안다는 거죠. 어떤 확률이 될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이 어떤 상태가 될지 안 될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까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에 대해서 슈레딩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제안한 게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이거는 뭐냐면은 고양이를 가둬놓고
얘를 이제 죽일 건데 어떻게 죽이냐면 그 독이 든 병을 이렇게 둬요. 독극물이 든 병을. 그 병을 이제 깨트리게 하는데 어떻게 깨트리냐면은 이제 방사성 원소가 그 붕괴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면은 그럼 망치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독병을 깨서 고양이를 죽이는 겁니다. 복잡하죠. 왜 이렇게 복잡한 장치를 만들었냐면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확률은 양자역학적으로 정해지거든요. 이건 미시세계에 작동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고전역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고양이의 상태는 우리가 이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살았다 아니면 죽었다요, 그죠? 고전역학은 그냥 뭐 까보기 전에 아예 살았던가 죽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코펜하겐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고양이의 상태가 그러니까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측정하기 전에 이 고양이 내지는 정확하게는 그 여기 레디오 액티브한 머티리얼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붕괴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파동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측정을 하기 전에는 양자역학적인 중첩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고양이의 상태는 살았다 상태와 죽었다 상태가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그래서 슈레딩거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틀렸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 중첩 상태라는 겁니다. 슈레딩거 고양이가 되게 중요한 그거예요.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현대 물리는 이게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노벨상이 이 두 분 아루시하고 와인랜드인데 저도 사실은 이분의 실험 정확하게는 잘 몰랐어요. 저도 발표 보고 알았는데 근데 이 두 분이 실험을 한 게 이제 95년, 96년인데 이 노벨상 왜 줬냐면은 고양이의 상태가 2분의 1 살았다, 2분의 1 죽었다 이걸 실험적으로 보인 거예요. 노벨상 줄만하죠. 실제로 슈레딩거 캣을 구현을 한 겁니다. 원자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와인랜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온, 그러니까 전자를 떼낸 거, 플러스 전기를 가진 원자핵을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그 6방향으로 쏘아가지고 이렇게 정지를 시켜요. 그 포획을 딱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른 모든 그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가둬놔가지고 그럼 이 이온의 상태가 이온이 가질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상태가 정말로 그 가능한 상태의 중첩으로 섞여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아저씨는 어떻게 했냐 반대로 그 광자 빛알갱이 하나를 이렇게 거울에 가둬가지고 거울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울을 평행하게 딱 두고 광자를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왕복을 시킨 거예요. 이게 뭐 보니까 20cm 떨어뜨려 놨는데 광자가 뭐 40만 킬로미터인가 이걸 이제 왕복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이제 구현한 겁니다. 구현했는데 그럼 그 안에 갇혀 있는 광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려고 이제 거기 다른 뭐 원자나 전자 입자를 한 번씩 보내봐요. 보내보면은 광자의 상태가 예를 들면 고양이가 살아있다 상태, 죽어있다 상태가 반반이 섞여 있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로 정해진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이 광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려고 이제 몇 개를 던져보니까 뭐 한 절반은 뭐 살았다 상태, 절반은 죽었다 상태 이렇게 실제로 나온 거예요. 양자역학이 예측한 대로. 그러니까 정말로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는 걸 이제 실제 실험으로 보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뭐 초정밀 시계 제작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저기 그 리스트 그러니까 미국 표준연구원에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초정밀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성 이론도 뭐 증명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그리고 또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이게 컴퓨터에 이제 혁명이 생기게 되는데 현재 컴퓨터 작동 방식은 온오프죠. 온오프. 디지털 온오프. 그래서 8개의 숫자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이런 조합, 이런 세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온오프니까 2에 3승 2파니까 8개의 조합이 이렇게 주어져야 8개 숫자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그 방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ROC나 와 있는 데 구했던 그 상태를 하나의 논리 소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큐비트라 그래요. 얘는 그냥 비트고 꺼졌다 켜졌다 이게 고전역학적이죠.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이게 큐비트는 꺼져 있는 상태와 켜져 있는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 연결해서 논리 소자를 만들어요. 하나의 큐비트가 온오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세 개를 딱 모으면은 이런 큐비트 세 개를 모으면 이게 아까 봤던 8개를 다 표현하는 겁니다. 0부터 7까지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는 0에서 7까지 표현하면 이게 다 필요하죠. 8개가 다 필요한데 큐비트는 딱 3개만 있으면 2의 3승계가 이 하나로 다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죠. 그죠? 이게 n개가 있으면 2의 n승만큼 이득을 보는 거예요. 2의 n승계만큼.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가 8번 계산할 거 양자 컴퓨터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2의 n승번만큼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 계산 횟수에서. 그건 뭐 정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건 지금 쓰고 있는 아무 책에 다 박살이 나고 제 생각에 이러면 인공지능 나올 거예요. 거의 뭐 어마어마한 뭐 혁명이 일어날 건데 근데 이제 실제 이게 상용화 되느냐 언제 상용화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 10년 전부터 앞으로 30년 이내 그 말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관적인 견해가 우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뭐 몇 개 큐빗을 몇 개 붙여가지고 몇 초 동안 이걸 유지를 했다. 이게 있어요. 뭐 한 500초 정도 유지하고 이제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초보적인 단계지만. 그러니까 노벨상 받을 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일단 그 양자역학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첩입니다. 중첩. 하나의 상태가 둘 이상의 상태가 섞여 있는 양자역학의 상태는 항상 그렇게 중첩이 가능해요.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고전역학에서는 그러니까 거시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미시세계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요것도 그 중에 하나고 그거를 실험적으로 구현한 공로로 올해 노벨상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이거는 초속성으로. 이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서로 등속 운동하는 두 좌표 사이의 관계인데 그래서 모든 관성좌표의 물리법칙이 똑같고 모든 관성좌표의 광속은 똑같다. 광속 불변이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광속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전조등을 보면 그럼 어떻게 될까? 예? 차를 타고 가는데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전조등의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광속에다가 차의 속도가 더해져야 되죠. 그죠? 고전역학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16살 때 사고 실험을 해보니까 빛의 속도로 가면서 옆에 있는 빛을 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차를 몰고 가면서 옆에 차의 전조등을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면은 내가 차를 내 차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 내 차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옆에 차의 전조등은 늦게 오겠죠. 고전적으로 보면. 그죠? 차가 늦게 오는 것처럼 차가 느린 것처럼 옆에 차에 정지해 있는 차의 전조등도 늦게 올 거예요. 고전적으로.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해서 어떤 좌표계에서도 광속이 똑같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상대성 이론에서 속도를 더할 때 이렇게 더합니다. 요게 고전역학에서 이게 없어요. 이 분모가.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 상대성 이론에서 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W하고 V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항상 C의 값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가 C이더라도 계산해보면 항상 C가 나오고 둘 다 C인 경우에도 뭐 하나가 반대로 가는 경우에도 이게 항상 C가 나와요. 놀랍게도. 그래서 자연의 어떤 궁극적인 그 스피드 리밋이 있는 겁니다. 제한 속도가. 그게 광속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이제 초광속 입자를 봤다 안 봤다 해가지고 그 오페라 실험 떠들썩했었는데 그 스토리가 저기 책에 제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게
그것도 제가 이게 책이 계속 출판이 늦어지면서 그거 업데이트 하느라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게 4월 달에 나올 예정이라서 4월까지는 어쨌냐면은 2월, 3월까지는 초광속 중성미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걸로, 그래서 안 된 걸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책이 여름 넘어가면서 5월 달에 극적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여름에 마지막 작업하면서 그 5월 달 이후에 얘기들을 다 정리해놔서 이제 거의 완결이 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뭐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광속은 안 변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하고, 그러니까 광속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광속. 시간하고 공간은 우리 인간이 임의로 정한 거예요, 자연을 기술하기 위해서. 시간하고 공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속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좌표에 따라서 똑같으니까. 근데 광속은 어쨌든 속도니까 시간하고 공간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죠? 시간하고 공간이 뒤섞여 있어야 됩니다. 뒤섞여 있어야 되고, 어떻게 뒤섞여 있냐면 광속이 불변인 걸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광속 불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뒤얽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 시공간을 만들어 버렸죠.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공간이 하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결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 소개를 못하고,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면은 그 고전역학에서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별개였는데,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게 모든 물리량이 4차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4차원 시간 성분을 항상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에서는 에너지가 4차원 운동량의 시간 성분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관계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운동량 0일 때 2는 mc 제곱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질량이 이제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시공간에 얽혀서 광속의 불변인 거하고 이제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좀 약간 별개라고 생각했던 양들이 막 뒤얽히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4차원적인 어떤 그 픽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좌표를 바꾸더라도 물리 법칙이 변화가 없고 광속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 물리량들이 뒤얽히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결과고, 특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이론이에요, 중력 이론. 등가 원리는, 이거는 뭐냐면 가속을 하게 되면 없던 힘이 생기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몸무게가 무거워지죠. 가속 운동 때문에. 근데 등가 원리는 뭐냐면 그게 엘리베이터가 가속을 했는지 지구 질량이 갑자기 무거워졌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이게 그 가속 운동이 중력하고 똑같은 효과를 주는데, 가속 운동을 하면 시공간이 뒤틀려요. 시공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중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력을. 그러니까 중력의 본질은 시공간의 요동이라는 거죠. 이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입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중력이 왜 있느냐, 중력이 어떻게 그 중력을 전파를 하느냐, 이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답을 준 거죠. 중력은 시공간이 요동을 치는 게 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효과가 그 시공간의 요동을 타고 지구한테 전해지는데, 그게 이제 광속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 8분 20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 해본 게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 구분 시공간을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거운 행성 주위를 지나갈 때 좀 심하게 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해서 실제 관측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수성의 그늘점 이동 같은 거 이제 천문학의 해묵은 문제들 다 이제 해결을 하죠. 특히 이제 빛이 휘어지는 거를 1919년에 에딩턴이 관측을 해가지고 그걸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우주 전체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러니까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한 게 이 필드 이퀘션의 장방정식. 이 좌변이 그 공간의 굴곡이고 우변이 공간의 에너지를 주는 건데, 이 식 보면 복잡하죠? 어쨌든 뭐 이게 그 공간에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 공간의 굴곡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물체는 이 구분 시공간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주에 적용을 하면은 이 뭐 프리드만 방정식이라는 거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우주의 그 상대적인 크기의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가 평평한 정도. 우주가 평평한, 이게 지금 이 값이 1이면 평평한 거예요. 플러스면, 이게 1보다 크면은 9처럼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공률인 거고,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공률인 건데, 이게 지금 W맵 7년, 세븐이라고 쓴 게 7년 데이터예요, 7년. 7년 동안 모은 데이터에다가 다른 합쳐보니까 이게 지금 평평한 정도를 보세요. 1.0023에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오차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 정밀도로 우주가 평평하다는 걸 관측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인슈타인 방정식 우주에 적용하면은 아까 쭉 보여드렸듯이 동적인 우주를 얻을 수가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전역학과의 관계는 뭐 이렇고, 실제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약한 중력의 극한에서는 만류인력의 그 결과를 재현하도록 그렇게 사실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기 그 우변의 g가 중력 상수인데 이게 뉴턴 상수입니다. 뉴턴 상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 왜 중력 상수, 뉴턴 상수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새로운 이론이 고전역학적인 영역으로 갔을 때는 뉴턴의 중력 이론을 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 이 G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더라도 그 쿤의 그 불가공약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이걸 인식론적인 상대주의하고 이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성 이론은 운동 상태가 다른 좌표계 사이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동 상태나 관측 현상이 달라 보이는 거는 물리 법칙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방정식을 똑같이 만들려고. 방정식이 같아지기 위해서 뭔가 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같아지고 물리 법칙이 똑같고 광속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뭔가 현상이 달라지는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인식론적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그 상대적인 진리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 법칙이, 절대적인 물리 법칙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얘기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상대성 이론의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피카소 우는 여자인데, 상대성 이론이 큐비즘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보는 데 따라서 이게 다르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운동을 하면 이게 시간이 늘어나고 막 그래요. 길이가 줄어들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한 화면에 그려낸 게 큐비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은 달라지더라도 울고 있는 여자의 실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물리 법칙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인식론적 상대주의는 뭐냐면 우는 저자가 없다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상대주의를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상대성 이론을 끌어다가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근거로 말씀하셔야지. 상대성 이론은 전혀 반대되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얘기하면서 아인슈타인 끌어들이면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의 입자를 발견한 게 지금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답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뭐 탈레스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20세기 모범 답안이 아까 말씀드린 표준 모형이에요. 16개 입자가 있어요. 이게 뭐 쿼크 6개, 그 다음에 전자, 중성미자 이런 게 6개가 있고, 이게 힘을 매개한 입자예요. WZ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력을 매개한 입자, G가 글루온인데 이게 강력을 매개한 입자, 이게 감마가 빛입니다. 빛, 전자기력을 매개한 입자. 이 16개가 근데 표준 모형에서는 독특한 대칭 관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제 질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독특한 대칭 관계를 깨는 새로운 입자가 필요한데 그게 힉스 입자예요. 여기서 이제 이 표는 H 힉스 입자가 없죠. 여기 16개 실험적으로 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20세기에 발견을 못했는데 힉스 메커니즘이 나온 게 64년입니다. 힉스가 논문 쓴 게 64년이고 아까 봤지만 와인버그가 그거를 도입해서 그 약전기 이론을 만든 게 67년이에요. 거의 50년 가까이 됐죠 지금. 실험적으로 죽으라고 찾았는데 힉스를 못 본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런 가속기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세른에다가. 이게 지하 100m 있고 27kg짜리고 양성자 충전자치고 10조 원 들었어요. 10조 원. 터널은 이제 옛날에 있는 터널을 쓰긴 했어요. 터널을 새로 판 건 아니고 10조 원 들었고 현재 충전 에너지 양성자 질량이 8,000배로 이제 돌리고 있고 연말부터 한 2년 동안 셧다운에 들어가요. 이게 그 지하에 이렇게 터널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틀라스하고 CMS라고 써있죠. 이게 그 입자 검출기 이름인데 여기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죠. 두 개 빔 라인이. 그래서 이게 충돌을 할 수 있게 크로스가 되는 이게 지금 실제로 지상에서 이런 게 없어요. 지하 100m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도식적으로. 지하에 다 있어요. 지하 100m에. 그래서 올해 그 7월 4일날 세른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대략 보면은, 이 TeV가 테라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테라면은 10의 몇 승이 12승이죠. 1조 전자볼트입니다. 1조 전자볼트. 양성자 질량이 1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질량보다 8,000배. 양성자를 가속시키는데 양성자 자기 질량보다 8,000배 높은 에너지로 충돌 실험한 결과를 이제 발표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CMS하고 아틀라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CMS에서 본 게 이제 힉스 입자가 만들어지면은 이런 채널로 붕괴를 합니다. 이거 시그널을 보는 건데 이게 그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빛 두 개로 디케이하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빛. 요거하고 이거하고 녹색으로 그려놓은 게. 그래서 실제 그날 발표했던 이 데이터 포인트인데 여기 이렇게 피크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이게 시그널인 거예요. 힉스. 이건 다 백그라운드고.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이거 백그라운드보다도 이게 좀 볼록하게 올라가 있는 게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슬라이드 그날 발표한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입자 이게 보존의 입자의 종류인데 이게 질량이 125기가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1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양성자 질량이라고 했죠. 양성자 질량의 125배 정도 되는 데서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인데 평균값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그 중요도가 높은 거예요. 이거도 제가 책에 써놨으니까 이제 동전 던지기를 써놨는데 이게 그 평균에서 3시그마 벗어나면은 3시그마 밖에서 확률이 700분의 1입니다. 이 정도면은 observation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evidence라고 그러고. 근데 5시그마 바깥으로 있으면은 5시그마 밖에 있을 확률은 350만 분의 1입니다. 이게 저기 정규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350만 분의 1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여기 앞에 보면 대략 4.9 시그마 했잖아요. 그죠? 4.9 대략 5 시그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힉스가 없는데 통계적으로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통계적으로 동전 던지기 100번을 해보세요. 100번 전부 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죠. 확률은 낮지만 확률도 되게 낮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요거 뭐냐면 힉스가 없는데 통계적인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여기 피크가 뜰 확률이 350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작은 확률이면 디스커버리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5시그마가 그런 의미예요. 하여튼 5는 안 됐어요. 5는 안 되고 이게 또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아틀라스도 이제 비슷한 채널을 봤어요. 이건 아틀라스에서 본 그 신호를 재구성한 거예요. 실제 이벤트입니다. 실제 이벤트. 아틀라스 결론도 보면 이제 5시그마. 그 과학자들이 5시그마가 디스커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350만 분의 1. 현장에서 요 슬라이드 딱 떴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 났었어요. 환호성 지르고. 이게 디스커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정리하면 이래요. CMS에서는 이 정도 그 질량 되는 걸 본 거고, 아틀라스에서 이 정도 봤는데,
이 소장이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공식 발표문을 보면 observation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observation하고 discovery하고 달라요. 아직 discovery까지는 아니라고요,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discovery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at the level of 5 시그마인데, 완전히 5 시그마 넘어간 건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이게 7월 4일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를 더 모으고 있고, 아틀라스 CS 두 개를 이렇게 컴바인을 하면은, 그럼 5시간을 훨씬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거의 지금, 그러니까 뭐, observation이긴 한데, 거의 디스커버리에 가까운 observation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이론 논문들은 다 디스커버리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같이 공동 연구한 논문, 힉스 관련 논문 썼는데, 거기도 디스커버리였어요. 현장에서 나온 말들이 이게 그 CMS 아틀라스를 대표해서 발표했던 아줌마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연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힉스 질량이 125 그 질량에 있어야만, 그게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점이 좀 많거든요. 안전운전 이점이 많아요, 되게. 그 다음에 아까 디렉터 제너럴이 뭐라 그랬냐면은 디스커버리의 말을 그냥 썼어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observation인데 그냥 디스커버리의 말을 써버렸고, 네, 이분이고. 그 다음 피터 힉스, 그 힉스 메커니즘의 그 한 명,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피터 힉스고, 이 사람이 프랑스와 앵글랜드의 그 힉스 메커니즘에 같이 공헌을 했던 사람. 그 날짜 뉴욕 타임스 1년 탑 기사로 이 사진이 걸렸습니다. New particle could be physics holy grail. 그러니까 힉스 입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이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사실. 2012년이 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해로 기록이 될 거예요, 올해가. 내년부터는 과학 교과서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중순에 이제 그 셧다운 들어가기 전에 발표를 할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디스커버리라는 말을 쓸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노벨상 발표할 때 일각에서는 힉스 발견으로 노벨상 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봤지만 observation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디스커버리가 아니고, 그래서 힉스 입자는 힘들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고, 근데 분명히 올해 12월 달에 분명히 디스커버리라고 할 거기 때문에 내년 노벨상은 무조건 힉스입니다. 거의 한 5 시그마 이상의 신뢰도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 아는 척 메뉴. 이게 제가 그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이게 그 팟캐스트 보니까 이게 그 작년 건데 여름 특집으로 아는 척 매뉴얼을 쭉 써놨더라고요. 와인편 재밌게 들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로버트 파커보다 WS 점수를 더 믿어. 일단 가볍게 까바로 시작해 볼까. 마르게 혹시 있나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클래식 음악편. 우리 오늘 제목이 또 물리학 클래식이니까 이건 클래식 음악편인데 뭐 이제 이런 멘션을 좀 날려라. 뭐 이제 고졸한 맛이 있다. 상당히 과잉된 선율. 차이코프스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말은 해줘야 이제 초기 바로크. 고졸한 맛. 글렌 굴드처럼 이상하게 연주하면 불편하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쓸 때 집에 이제 글렌 굴드 평균율 음반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구가 멸망하면 나도 요 음반 하나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근데 요 음반 나는 물리학자니까 논문 10편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상하긴 해 굴드가 그죠? 막 피아노 치면서 막 이상한 허밍도 하고 처음에 좀 막 귀신 나온 줄 알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과학 오타쿠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뭐 무슨 특히 재화과학자들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게 맞지 않느냐, 뭐 뭘 증명했다. 제일 많은 게 상대성 이론 틀렸다는 걸 증명했다. 뭐 이제 이런 거. 저한테 책도 보내오고 막 이렇게.
근데 또 멀쩡한, 주변에 보면 멀쩡한 사람들, 진짜 이제 막 이것저것 아는 게 많고, 정말로 오타쿠라고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아주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의 758%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최근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예를 들면 힉스 입자는 소립제 질량을 부여한다 그랬죠. 근데 질량은 중력의 근원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이거를 컴바인을 해가지고 힉스의 발견은 중력의 비밀에 다가가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이해를 하든가 다른 방식으로 가야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추로 3단 논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설프게 알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도 굉장히 평균보다 훨씬 이상의 어떤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오타쿠인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현대 물리와 관련해서 막 떠들더라도 여러분 절대 쫄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래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으려면 아는 척 하려면 이제 이런 멘트들 날려주면 된다는 거죠. 뭐 이게 일단 뭐 이런 커플링 이런 얘기 좀 기죽습니다, 사람들.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핀이 0이냐 아니냐. 스핀이라는 말도 사람들 모를 거예요. 스핀이라는 게 수지, 슈퍼시메트리 약자입니다. 슈퍼시메트리라 그러면은 초보예요. 수지라고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 수지라고 그럽니다. 줄임말로. 그래서 물리학이 많이 더티해졌다. 이런 과잉된 선율에 버금가는 이런 더티해졌다는 말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힉스 팩토리 이런 것도 상당히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금 시의성이 있는 말이죠. 슈레딩거 고양이를 직접 이제 구현을 한 거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인공지능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 책을 읽고 나서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지만은 쿤이 틀렸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쿤이 이런 면에서 틀렸다. 물론 쿤의 패러다임 이론 이런 건 상당히 유의미한 점들이 많지만은 허블 상수가 무슨 얘기인지 하이티시 슈퍼컨덕터 이런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ADS CMT 이것도 참 정말로 최첨단의 이론입니다. 이런 건 극강입니다. 극강.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프랑스와 앵글레와 로베르 브라우가 그 힉스 메커니즘 관련해서 가장 먼저 논문 썼는데 로베르 브라우가 죽었어요. 지금 앵글레가 남아있는데 사실 그래서 내년에 노벨상을 주면 일단 앵글레하고 힉스가 받게 되지 않을까. 나머지 3명이 더 있긴 해요 또. 근데 그 3명보다도 아마 이 사람들 그리고 뭐 이제 실험 그룹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 정도만 여러분이 마스터해도 어디 가서 현대물리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20세기에 몇 편을 더 골랐다면 슈레딩거 방정식도 고를만 하고요. 그러니까 10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뭐 확률론적 해석도 중요하고 초대칭 요거 수지 아까 얘기했던 슈퍼시메트릭 수지 그다음에 호킹이 가장 중요한 업적이 이제 블랙홀 복사 현상을 예측을 한 거예요. 74년 이것도 중요하고 위튼이 지금 현존 살아있는 물리학자 중에 거의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끈이론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제가 말다세나 대신 이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쭉 스트링 전공자한테 물어보니까 위튼보다는 말다세나를 압도적으로 많이 꼽더라고요. 그리고 홀로그래피 이론, 이것도 상당히 뭐 신기하고 재밌는 이론인데 이게 93년, 95년이에요. 뭐 시간관계에서 이건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21세기가 이제 한 10여 년 지났잖아요. 그 중에 고른다면은 WMAP, 이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코스몰로지가 프리시전의 영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한 100년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스킨트 끈 풍경 이게 이제 2003년에 나온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호킹이 위대한 설계에서 이제 과학 이론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했던 게 이제 요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멀티버스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멀티버스, 다중우주, 평행우주, 다중우주 이런 거랑 관계가 있어요. 이거도 제가 보기에는 과학 이론 자체에 대한 과학자들의 생각이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도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힉스 발견, 이거는 뭐 그냥 2012년에 그냥 말뚝 깃발 꽂은 겁니다. 그냥 이번에. 특히 올 연말 12월 달에 분명히 거의 뭐 디스커버리라고 발표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뭐 과학의 역사에서 2012년은 그냥 힉스 발견한 역사로, 표준 모형이 실험적으로 완성된 역사로, 뭐 이거는 아마 누가 100년 뒤에 이런 책을 다시 쓰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세기 물리학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거 되게 중요하고, 우주상수 문제도 있고, 다중우주, 그 서스킨트 얘기했던 이 문제도 있고, 질량의 기원, 그러니까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게 여전히 난제예요. 이론적으로는, 실험적으로. 이것도 여전히 21세기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이제 21세기에 딱 마련이 되면은, 그러면은 한 100년 뒤에 그 성과가 이제 새로운 물리학 클래식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그래서 이걸로 오늘 강연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몇 개 받을게요. 설문율이 네. 인터넷에 보면 좋은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주 자체는 네. 평평하다고 하잖아요. 좋은 모양은 그거는 3차원 공간을 본 거를 2차원에 펼쳐가지고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라서, 쭉 이렇게 그 3차원 공간 자체를 이렇게 본 거를 이렇게 우리가 스캔을 한 거는 구형으로 될 수밖에 없는 면이 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관측한 거를 이렇게 쭉 펴서 이미지를 본 건데, 그러니까 3차원의 어떤 물체를 2차원에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지도를 이렇게 보여줄 때, 그림으로 보여줄 때, 우리가 그 지구본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완벽하게 2차원으로 펴서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한 건데, 이게 10만 분의 1 정도로 온도 차이가 있어요. 10만 분의 1 수준에서. 그럼 그 온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니까 뜨거운 데가 있고 차가운 데가 있어요. 10만 분의 1 수준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얼룩 무늬가 생기겠죠. 뜨겁고 차갑고. 그 얼룩 무늬 패턴이 이게 우주의 공간이 평평할 때하고 플러스로 굽었을 때하고 마이너스로 굽었을 때하고 그 얼룩 무늬 패턴이 달라요. 그 얼룩 무늬 패턴을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평평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현대 물리학의 흐름, 그거 하나만 좀 염두에 두셔도 좀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내지는 또 너무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빠진 것들은 본문에 뭐 좀 아쉬운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를 또 가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어려운 얘기 들으시느라고, 예. 현대 물리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책들요. 이 책이 제일 좋고요. 예. 그리고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제가 처음 쓴 책, 신의 입자를 찾아서, 그 책이 입자물리 책이긴 한데 절반 이상이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을 정말로 심혈을 들여서 썼어요. 입자물리보다도. 내적 완결성을 위해서. 그것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LHC, 현대물리의 최전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그건 이제 가속기의 역사를 쓴 건데, 그것도 재밌고, 호킹의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하고 위대한 설계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보통 사람이 읽기 어렵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는 96년 이전의 성과들이, 그러니까 20세기의 성과들만 있는 거고, 위대한 설계는 그 이후에 가속 팽창이나 ADS-CFT나 이런 것들, W맵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계를 보시려면은 뭘 같이 봐야 되냐면, 서스킨트의 우주의 풍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사실 오리지널입니다. 우주의 풍경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다중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끈이론에서 다중우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모티브들이 있어요. 그거를 호킹이 받아들인 겁니다. 호킹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과학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는 이런 걸 이제 포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위대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주장의 오리진이 뭐냐면 우주의 풍경이에요. 서스킨트의.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은 지금 현대 물리의 뭐 성과들 좀 알 수가 있을 거고, 뭐 우주론과 관련해서는 저기 사이먼 싱의 빅뱅이란 책이 있는데 그 뭐 우주론에 관련해서는 아주 옛날부터 그거는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거 도움이 되실 거고. 예, 뭐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양자 정보 이론의 포지션은 그냥 21세기 최근으로 보는 거예요. 양자 정보요. 양자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양자 컴퓨터랑 관계가 있는. 예.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퀀텀 옵틱스라고 해요. 저쪽 분야를. 한국에 퀀텀 옵틱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제 아주 친한 제 학과 동기가 그쪽 전공이긴 한데 뭐라 얘기해도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해 노벨상 아루시하고 와인랜드 이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직접 이제 보인 것 때문에 좀 급격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큐빗이 구현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양자역학은 아까 말씀드렸지 중첩 상태에 있는데 누가 관측을 하면 그 상태가 바뀌어요. 중첩 상태로 있지를 않고 관측했을 때 하나의 그 고유 상태로 이렇게 고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인터셉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자동적으로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청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없으면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이메일로 저기 뭐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